17.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거쳐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리가 이전에 만났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기시감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서기 1206년에 말을 타고 지나갈 때 바닷가 라벤더 꽃밭에 서 있던 사람이, 혹은 국경전쟁 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대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대가 100년 전에 어떤 산골의 은녹색 잔디 위에 나와 함께 누워있던 갤러틴 집안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풍겨내는 자연스러운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이야기할 때 입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성과 성당의 길을, 우아함과 제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로버트 제임스 윌러. 내가 열에서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가는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엘리자베스는 이미 깊은 최면에 들어가 있었다. 감긴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늘어져 있었고 호흡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다. 이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가 된 것이었다. 내가 이날 엘리자베스를 먼 과거로 데려가는 데 사용한 문은 평화로운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시냇물을 건너 아름다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윽고 빗속을 통과한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장소에서 등장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생애였다. 얇은 샌들을 신고 있어요. 발을 내려다보라는 나의 지시에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발을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발목 바로 위에 끈이 묶여 있어요. 길고 흰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끝단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위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베일 같은 덮개를 걸치고 있어요. 소매는 아주 넓은데 팔꿈치까지 내려와요. 팔 세 군데에 금으로 만든 팔찌를 차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고 더없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머리칼은 길고 짙은 갈색이에요.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요. 눈도 갈색이에요. 피부는 옅은 갈색이에요. 여자군요? 내가 끼어들었다. 네. 느긋한 대답이었다.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14살쯤요. 당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는 곳은 어딥니까?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졌다. 사원 경내에 살아요. 사제들을 도와주는 치유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땅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이집트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연도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옛날이에요. 나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해서 치유사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됐습니까? 사제들이 나를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두 재능과 능력에 따라 선발됐어요. 사제들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을 알아봐요. 나는 그 선발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사제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겁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제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누가 계산에 재능이 있는지, 그래서 기술자나 계산원이나 회계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또 누가 글씨를 쓰고 필사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들은 누가 군사 방면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지휘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누가 가장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과 관리가 되는 훈련을 받아요. 사제들은 누가 치유력과 직관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사나 조언자, 나아가 사제가 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제들이 사람마다 훈련받아야 하는 분야를 결정하는군요. 네, 사제들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재능과 잠재력을 미리 알아봐요. 그 판단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이 진행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제가 되기 위한 훈련은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파라오와 혈연관계가 있는 귀족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당신도 파라오와 관계가 있겠군요? 네. 하지만 파라오의 가족 범위는 아주 넓어요. 먼 친척들까지 가족으로 쳐요. 그렇다면 재능은 뛰어난데 파라오의 친척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독특한 가족 선발 체계에 대한 호기심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다시 자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보좌하는 자리까지만 갈 수 있어요. 지도자 자리는 모두 왕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당신은 파라오의 친척이죠? 종 형제예요. 촌수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래도 가까울 만큼은 가까운 거죠? 네. 나는 엘리자베스 바로 다음에 치료 일정이 잡혀있던 환자가 이날의 약속을 취소했기 때문에 평소 때처럼 시간에 쫓겨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키기로 했다. 가족은 없습니까? 오빠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워요. 오빠는 나보다 2살이 많아요. 오빠도 치유사와 사제가 되는 훈련을 받기 위해 뽑혀와서 저하고 같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은 여기서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오빠가 내 곁에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지금 오빠가 보여요. 난 환자의 주의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엘리자베스의 인간관계를 해명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다. 오빠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눈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현생에서 아는 사람이 아닌지 보십시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시 후 흘러나온 엘리자베스의 대답에는 약간 실망스러워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는 내심 엘리자베스가 사랑했던 어머니나 적어도 오빠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했었지만 기억 속의 그 인물은 현생의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시간을 진행시키세요. 그 이집트 소녀의 생애에서 다음의 중요한 사건으로 가보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내가 18살이 되었어요. 오빠하고 나는 이제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오빠는 흰색과 황금색이 섞인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무릎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스커트예요. 오빠는 아주 잘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나는 일단 훈련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우린 기술을 아주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특별한 치유봉 사용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숙달만 되면 이 막대기로 몸의 조직과
사지를 단기간에 재생시킬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했다. 방금 이야기한 치유봉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치유사들은 이 막대기 안에 흐르는 유동 에너지를 통제해서 그 에너지를 재생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축적시켜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지를 자라게 하고 조직을 치유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은 조직까지 살려낼 수 있어요. 나는 놀랐다.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한 내용은 현대의 어떤 첨단 의학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자연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도마뱀 부치들은 잘려나간 다리나 꼬리를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치명적인 척수 손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극히 제한된 신경 재생에 성공했을 뿐이다. 이것은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한 사지와 조직 재생 능력이 있는 치유봉의 존재에 비해 4, 5천 년이나 뒤의 일이다. 엘리자베스는 치유봉의 역할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휘나 개념들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어서 흘러나온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스스로 이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난 어리고 여자예요. 막대기를 잡아본 적은 있지만 그게 실제로 작용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직 재생 과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빠는 봤어요. 오빠는 참관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나이를 더 먹으면 이 재생 지식을 전수받게 될 거예요. 나의 훈련은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끝날 거예요. 난 여자라서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오빠는 재생의 지식을 전수받고 당신은 그러지 못한다고요? 네, 오빠는 더 높은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난 오빠를 질투하지 않아요. 그건 관습이에요. 어리석은 관습이죠. 왜냐하면 나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치유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이어서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쨌든 오빠는 그 비밀들을 나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나한테 약속했어요. 막대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가르쳐 줄 거예요. 오빠는 이미 나한테 많은 걸 설명해 줬어요. 사제들이 최근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려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해줬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되물었다. 네, 하지만 이 일은 아주 빨리 해치워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살려냅니까? 모르겠어요. 막대기를 여러 개 사용해요. 의식에 사용하는 특별한 노래들도 있어요. 시신을 놓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비밀이 더 있는데 나는 몰라요. 오빠가 배우게 되면 얘기해 줄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설명을 끝냈다. 나는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임사체험을 겪은 뒤 회생한 환자들처럼 죽음 근처까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었을 턱이 없질 않은가. 결국 당시에는 죽음에 대한 현대적 정의인 뇌 활동의 부재를 확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나의 논리적인 정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편 나의 직관적인 감각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현재의 내 이해력을 넘어서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질문을 시작했다. 치유봉을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치유법은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하나는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몸의 부위를 만지면서 그곳에 직접 에너지를 보내요. 손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몸을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 위에서 열이 나는 부위가 저절로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는 열을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순환시켜요. 사람의 몸은 여러 단계의 에너지체가 감싸고 있는데 열이 날 때는 몸에서 가장 가까운 에너지체의 차원이 아니라 몇 단계 위의 차원에서 열을 분산시켜야 돼요. 엘리자베스는 빠른 어조로 고대의 다양한 치유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정신적인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눈으로 문제가 된 부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부위를 향해 에너지를 보내요. 난 아직 이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결국 배우게 될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검지와 중지를 모아서 환자의 맥박을 재고 혈관 속으로 직접 에너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내부의 기관까지 에너지를 보내면 정화 에너지가 환자의 발가락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이 보여요. 엘리자베스의 설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치유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사람들을 아주 깊은 트랜스 상태로 유도해서 그들이 스스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신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완성될 수 있거든요. 엘리자베스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방금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한 치료법은 나를 비롯한 현대의 의사들이 정신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최면기법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다른 치료법은 없습니까? 신들을 불러내는 일은 사제들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치유사가 될 수도 있고 사제를 보좌하기도 하지만 사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잠깐만요. 자칭 여사제들이 있어서 행사에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약간 냉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치유사에 불과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음악가에 지나지 않아요. 사제라고 하긴 힘들죠. 하토르조차 그들을 비웃어요. 하토르는 사랑, 환희, 기쁨을 주관하는 이집트의 여신으로 잔치와 춤의 여신이기도 했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아마도 하토르의 좀 더 비의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를, 다시 말해 여성의 옹호자이자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둔 이야기인 듯했다. 엘리자베스가 다시 침묵으로 들어간 사이 내 마음은 오늘날의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초기 이집트 시대의 신분 상승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반신으로 여겨지고 있던 파라오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그 가운데 여성들은 곧 성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었다. 결국 파라오의 친족 가운데 남성들만이 소수의 특권 계급을 구성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서 나는 갈 길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생애에서 다음의 중요한 사건으로 진행하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몇 년 뒤의 시기로 가 있었다. 오빠와 나는 이제 조언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 지역 총독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요. 총독은 위대한 행정가이면서
훌륭한 군사 지도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충동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의 직관과 내면의 안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총독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생활이 행복합니까? 네, 오빠와 함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총독은 평소에는 아주 자상해요. 우리에게 자주 조언을 요청해요. 오빠하고 나는 치유 작업도 해요. 엘리자베스는 꽤나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사제라는 신분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는 여전히 한가족이었다. 나는 엘리자베스를 더 뒤의 시간으로 데려갔다. 엘리자베스는 어느새 매우 흥분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훌쩍이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울음을 그쳤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나는 강해져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유배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오빠를 떠나는 게 그게 힘들어요. 엘리자베스가 또다시 눈물을 떨구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 갑작스러운 운명의 몰락에 저으기 놀라서 물었다. 총독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총독은 우리가 재생과 관련한 작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보고 아들을 살려내라고 명령했어요. 만일 살려내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유배될 거예요. 나는 그 장소를 알아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살아나지 못했어요. 내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벌을 받게 됐어요. 엘리자베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엘리자베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치유봉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재생이나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빠가 조금 가르쳐줬지만 그걸로는 모자라죠. 그들은 오빠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걸 몰라요. 오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빠는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벌을 받지 않았어요. 사제들이 모두 떠나 있었어요. 나만 남아 있었고요. 내가 유배를 떠나기 직전에 오빠가 돌아와서 나를 만났어요. 유배나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다만 오빠와 헤어지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나는 내 몸을 떠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내 몸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나의 죽음이었어요.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죽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는 영적인 지점으로 도약해서 더 높은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죽는 게 그렇게 간단해요? 고통은 전혀 없어요. 그런 식의 죽음은 의식이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오빠를 다신 보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신들은 이해해요.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쉬고 있었다. 나는 오빠를 향한 그 사랑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으리라는 걸 알았다. 동생을 향한 오빠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은 영원하므로. 두 사람은 이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시 만난 적이 있었을까? 앞으로 이어질 시간 동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이날 쏟아져 나온 기억이 엘리자베스의 슬픔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또다시 머나먼 과거에서 자신을 찾아냈다. 그때의 의식, 그때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과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가 되어 등장했다. 엘리자베스가 기나긴 시간을 통과하여 살아올 수 있었다면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또한 그럴 수 있을 것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찾아내진 못했지만 사랑하는 오빠를 찾아냈다. 그 오빠는 소울메이트였지만 현재의 생애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나는 개별 영혼들의 관계를 수천 개의 잎이 달린 커다란 나무에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달려있는 잔가지에 함께 달려있는 잎들은 나와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 이렇게 같은 가지에 매달려 있는 영혼들끼리는 깊은 차원에서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 내가 달려있는 잔가지에는 잎이 3개, 4개 혹은 5개가 달려있을 수도 있다. 나는 또한 내 잔가지 바로 옆에 잔가지에 달린 잎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잎들은 나와 큰 가지를 공유한다. 그 잎들은 나와 가깝지만 내가 달려있는 잔가지의 잎들만큼 가깝진 않다. 다시 시야를 나무 전체로 확장해보면 나는 여전히 나무에 달린 모든 잎, 즉 모든 영혼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바로 근접해 있는 잎들만큼 가깝지는 않다. 우리는 모두 한 나무와 한 둥치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영혼 중에서 나는 나의 가지에 달린 영혼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아름다운 숲에는 다른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다. 각 나무는 땅 속의 뿌리체계를 통해 다른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나무에 달린 어떤 잎이 나와 매우 달라 보이고 아주 멀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 잎과도 연결되어 있다. 나는 숲속의 모든 잎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나무에 달린 잎들과 가장 가깝다. 그리고 내가 속한 큰 가지에 달린 잎들과는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나의 잔가지에 달린 잎들과는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나무에 달려있는 잎들은 내가 전생에서 한 번쯤은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잎들은 나와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도 모른다. 그 수많은 만남에서 이루어진 교류는 극히 짧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과 30분의 만남이라고 해도 그들을 통해 내가 어떤 교훈을 배우는데 도움을 입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교훈을 배우는데 내가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다. 혹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그들과 내가 동시에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 영혼 중에는 나에게서 가슴에 선물을 받았던 길거리의 거지도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그 거지는 타인을 향한 나의 자비심을 길러주고 내가 타인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는지도 모른다. 나와 그 거지는 그 생애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드라마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두 영혼이 만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단 5분에서 그칠 수도 있고 1시간, 하루, 한 달, 1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것이 영혼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영혼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다. 영혼들의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 얻어진
교훈으로서만 규정된다. 18. 이전 생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사내가 현재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일은 얼마나 흥미로울까? 이전에 제기되었던 소명에 다시 한번 채어 비틀거리던 그가 마침내 그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이전 생애의 행위는 현재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느니. 톨스토이. 페드로는 방금 흘러나온 메시지가 자신의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걸 느꼈다. 그 살아있는 말들은 그의 존재 속으로 파고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페드로는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육체를 떠나 쉬고 있었다. 그와 나는 그 단순한 표현에 담긴 또 다른 차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의 면담 치료는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신속 유도 기법을 사용해서 페드로를 퇴행시켰고 그는 깊고 고요한 상태로 급속히 빠져들었다. 호흡은 깊어지면서 느려졌고 온몸의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었다. 그의 의식은 최면의 도움을 받아 집중된 상태를 유지한 채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페드로로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저는 갈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페드로가 이전 환생의 육체 속에 등장하면서 말했다. 사람들은 늙고 쇠약합니다. 나는 40살쯤 된 남자입니다. 내가 묻지 않았는데도 페드로가 덧붙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고 가운데가 벗겨졌습니다. 짧은 구렛나루와 턱수염은 벌써 하얗게 샜습니다. 턱수염이 볼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짧게 깎은 모습입니다. 페드로는 상당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정확한 설명이 고맙긴 했지만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가세요. 그 생애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다음에 중요한 사건으로 가보세요. 나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알이 작고 태는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 페드로는 여전히 세세한 사항들에 집착하고 있었다. 내 코는 넓고 피부는 아주 창백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간 환자가 나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나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늘 환자를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때로는 환자가 나를 이끌고 가야 할 때도 있다. 이 생애에서 당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즉시 대답이 흘러나왔다. 저는 의사입니다. 시골 의사입니다. 나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지만 전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다 착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주 어디쯤? 연도를 알 수 있습니까? 1800년대 후반 같습니다. 당신 이름은? 나는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졌다. 토머스. 제 이름은 토머스입니다. 성은 뭡니까? D로 시작하는데 딕슨이나 디긴스? 아니면 그 비슷한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아주 슬픕니다. 아주 슬픕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페드로는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 위기의 순간으로 가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픕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로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일은 최악입니다.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순 없습니다. 두 가지라는 게 뭡니까? 제 환자가 죽었습니다. 고열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거라고 믿었는데 나에게 신뢰를 보내주었지만 나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내가 그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1800년대에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무려 한 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의 죄책감과 절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순 없으니 그 사건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토머스는 이미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경험하고 행동했을 것이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내가 페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가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고 더 높은 시각과 더 초연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페드로는 말이 없었다. 나는 토머스의 사고 범위를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의사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던 페드로의 관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바랬다. 아직 그의 절망을 야기한 또 하나의 사건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지니를 다시 램프 안으로 집어넣고 싶었다. 아내가 나를 떠났습니다. 페드로가 대답했다. 나는 다시 토머스와 이야기하게 되어 안심이 되었다. 아내가 떠났다고요? 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네. 페드로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결혼한 뒤로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우린 아이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보스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내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더 높은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토머스에게 시간을 진행시켜 그 생애에서 다음의 중요한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지시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은 나중에 페드로가 이 생애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도할 수도 있었고 혹은 최면에서 깨어난 뒤에도 가능한 일이었다. 페드로가 말을 이었다. 내 손에 총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극을 끝내려고 합니다. 나는 당시 의사라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약물이나 독극물이 아니라 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다. 그 결정은 적어도 1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 질문은 아마도 토머스가 느꼈던 절망에 대한, 그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하도록 만들 만큼 압도적인 절망에 대한 나의 지성적인 접근 방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페드로의 대답은 간단했다. 총을 입에 넣고
쏘았습니다. 내 몸이 보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투성이에요. 이미 자신의 몸을 떠난 토머스의 영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슬픕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아직은 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삶을 끝내기 전까지는. 난 삶을 끝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나는 그의 말에 담긴 역설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물었다.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후 나에게 직접적으로 더 강력한 목소리로 들려왔다. 그건 토머스였을까? 페드로였을까? 아니면 다른 누구였을까? 나는 캐서린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스승들을 떠올렸다. 다른 점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캐서린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그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다가가되 그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육체를 위한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토머스와 나 두 명의 의사를 향해 던져지고 있는 이야기였다. 우리 두 사람은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동안 넋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페드로의 그것보다 더 강력했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더 권위가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가슴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존재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말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들이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나중에 최면에서 깨어난 페드로는 그 빛의 존재가 전해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고 들었다고 말했다. 낱말들이 빛에 의해 서로 연결된 채 빛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다. 나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말들이 나에게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믿었다. 소중한 교훈들이 나에게 던져졌다. 사랑과 자비로 다가가라. 그리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때가 저절로 다가오기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 결과는 더 높은 지혜의 소관이며 이 지혜는 모든 사건의 시기를 알고 있다. 우주 안에서는 자유의지와 운명이 공존한다. 육체적 결과로 치유를 논하지 말라. 치유는 육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일어나며 진정한 치유는 가슴의 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 모종의 과정을 거쳐 나는 사람들의 가슴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시간을 초월한 지혜는 손쉽게 얻어지지만 그걸 실천하는 이는 극소수이다. 나의 생각은 다시 페드로에게 돌아왔다. 이별과 상실이라는 주제가 집요하게 그의 생애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그를 자살로까지 이끌었다.
그는 때가 되기 전에는 삶을 끝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상실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슬픔은 떠날 줄을 몰랐다. 그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철저한 절망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가? 자신의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치유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고대 이집트에서 엘리자베스가 경험했던 실패, 오하이오의 의사 토머스로서 페드로가 겪었던 절망, 정신과 의사로서 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들. 내가 치유자로서 첫 좌절을 겪은 것은 25년 전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 때였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업무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던 초보 수련의 시절이었다. 첫 임상 수련을 소아과에서 시작한 나는 윌름 종양을 앓고 있던 댄이라는 이름의 7살짜리 아이를 배정받았다. 윌름 종양은 주로 어린아이들의 신장에서 발병하는 악성 종양으로 환자가 어릴수록 예후가 좋은 편이다. 이 암의 경우에는 7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 데니는 내가 의사가 된 후 처음으로 맡게 된 환자였다. 그 이전까지 내가 한 경험이라고는 교실이나 강의실 혹은 실험실 안에 앉아 하염없이 교과서와 씨름하는 것뿐이었다.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진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배정되었다. 이미 이론은 충분히 배웠다. 이제는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시기였다. 나는 검사를 위해 데니의 혈액을 채취하는 일을 비롯해서 선배 의사들의 잡일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의과대학 3학년생에게는 중요한 온갖 소소한 업무를 조심스럽게 수행해 나갔다. 데니가 아주 멋진 아이였다는 점 외에도 나의 첫 환자였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유대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데니는 영웅적으로 투병했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독성도 강한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데니의 머리칼은 모두 빠져버렸다. 복부도 보기 흉할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데니는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고 아이의 부모와 나는 희망을 품었다. 당시 통계상으로 똑같은 종류의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아이들의 비율이 꽤 높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 나는 치료팀의 멤버 중에서 가장 어렸다. 의과 대학생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혹은 상근 의사에 비해 임상 경험이 일천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선배 의사들은 하나같이 담당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에 비해 의과 대학생은 환자나 보호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과대 학생들은 환자나 가족들과 대화하고 교감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환자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환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임무는 거의 우리 몫이었다. 데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환자였다. 나는 데니를 많이 좋아했다. 나는 그의 침대 곁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혹은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데니의 용기는 감탄할 만했다. 나는 어둡고 칙칙한 병실에서 데니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카페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데니의 부모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들의 회복에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데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심각한 호흡기 감염이 허약해진 면역 체계를 엄습했다. 데니는 심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평소에 밝았던 눈빛은 흐릿하게 생기를 잃었다. 나는 의료팀의 선배 의사들에 의해 옆으로 밀려났다. 항생제가 투여되었다가 중단되고 다시 다른 항생제가 투여되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데니는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나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데니의 부모 곁에 있어 주었다.
결국 병이 이겼다. 데니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데니의 부모를 대면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포옹을 나눌 수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느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나의 아들을 병원에서 잃고 그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데니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 내가 뭔가를 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무슨 짓이라도 했어야 했던 것처럼 느꼈다. 실패한 치유는 모든 치유자의 영혼에 깊은 충격을 남긴다. 나는 토머스의 절망에 공감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당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도와줄 수 없다는 자각은 치료자에게 환자의 죽음을 대했을 때와 똑같은 절망과 좌절감을 안겨준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정신과 과장 시절 나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한 30대 여성을 치료한 적이 있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이 여성은 최근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여인은 편집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약물 치료와 심리요법을 이용한 온갖 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나는 물론이고 내가 불러들인 어떤 상담 치료사도 이 여인의 발병 과정이나 증상이나 검사 결과가 정신분열증이나 조병 등 통상적인 정신 이상의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여인이 극동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직후에 증세는 더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정한 병원균에 대해 과도한 항체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검사 결과도 나와 있었다. 어떤 내과적 치료도 그 어떤 정신과적 치료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여인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다. 나는 치유하지 못하는 치유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아픔을, 그 격심한 좌절의 고통을 다시 한번 느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해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해답이다.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로 믿게 된 이 단순한 개념은 모든 치유자에게 필요한 이해라는 이름의 진통제이자 향유이다. 이제 나는 내가 데니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으며 데니 역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었다는 것을 믿는다.